오호령의 그림자가 무림 저녁을 덮은 시대. 떠돌이 검객 구궁이는 불타버린 친구의 집 앞에 선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가장 오래 남을 진실의 흔적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비는 오래전부터 그친 뒤였다. 그러나 산길은 아직도 젖어 있었고 흙냄새는 밤새 꺼지지 않은 제사의 향처럼 눅눅하게 남아 있었다. 이름 없는 떠돌이 검객 구궁이는 해가 기울 무렵에야 오래전 벗이 살던 골짜기 어귀에 닿았다. 2해 전만 하여도 그 길은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다. 봄이면 약초를 캐는 이들이 오가고 여름이면 개울가에서 아이들이 떠들었으며 가을이면 타작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겨울에는 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남아 산짐승조차 가까이 오지 못했다. 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 머문 적은 없었으나 길을 잃을 때마다 그곳은 늘 사람의 밥 냄새와 온기를 내어 주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설마했다. 설마 이 산마을까지 손을 뻗쳤을 리 없다고. 설마 그 집안까지 송두리째 사라졌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골짜기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선 순간 설마는 가장 먼저 타버린 채가 되었다. 바람은 약했다. 그럼에도 타다 남은 기둥들은 삐걱거리며 미세한 울음을 냈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들 사이로 수처럼 검어진 석가래가 삐죽 솟아 있었고 무너진 담장은 흙과 피가 뒤섞인 채 얼룩으로 굳어 있었다. 불이 꺼진 지 하루 이틀은 지난 듯했으나 아직 남은 잔열이 땅 속에서 비명을 삼키고 있는 것만 같았다. 휘는 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멈추면 모든 것이 사실이 될 것 같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어쩌면 누군가 살아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가 발목을 밀었다. 마을 입구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부러진 창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그 창은 이곳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자루 끝에 검은 오치를 입히고 창날 바로 밑에 흰 실을 꼬아 매단 표식은 휘도 알고 있었다. 오호령을 내세운 자들이 가는 곳마다 남기는 흔적이었다. 검은 바탕 위에 흰 매듭, 흰 바탕 위에 검은 먹. 서로를 먹고 삼키는 두 색은 마치 하나의 얼굴에 두 개의 입이 달린 괴물 같았다. 흑백무제의 이름은 천하에 퍼진 지 오래였으나 그의 발은 직접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오호령이 갔다. 5개의 명령이 아니었다. 5개의 사슬에 가까웠다. 항복하라. 바쳐라. 입을 닫아라. 무릎을 꿇어라. 잊어라. 무림의 문파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그것을 불렀으나 결국 뜻은 하나였다. 살아남고 싶다면 스스로 사람의 얼굴을 버리라는 강요였다. 휘는 창을 밟아 옆으로 밀어냈다. 젖은 흙이 묵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컸다. 아무도 없는 마을에서 작은 소리 하나는 곧 침묵 전체를 흔드는 법이었다. 그때 휘는 자신이 숨을 아주 얕게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탄 냄새만이 아니었다. 젖은 재의 냄새 아래에 피비린내가 눌어붙어 있었다. 오래전 전장을 떠돌며 맡았던 냄새였다. 사람의 피는 처음에는 쇠처럼 차고 시간이 지나면 썩은 나무처럼 무거워진다. 그는 한때 그런 냄새를 잊고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검을 허리에서 풀지 않고도 며칠씩 걸을 수 있었고 낯선 객잔에서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잠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다. 마을 가운데 넓은 마당이 있는 큰 집이 있었다. 그의 벗 남궁도연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다. 휘는 한때 그곳에 사랑채에 걸터앉아 도현과 술을 나눴다. 밤이 깊으면 도현은 늘 웃으며 말하곤 했다. 세상은 넓고 칼은 많지만 끝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집으로 돌아갈 이유라고. 그 말이 휘에게는 우스워 보였던 적도 있었다. 집이 없는 자에게 돌아갈 이유란 바람과 다르지 않았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없는 척하면 또 등 뒤에서 불어오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었다. 도연은 그럴 때마다 무심히 술잔을 채워주었다. 언젠가 자네도 알게 될 거라고. 사람은 싸우기 위해 검을 쥐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칼을 빼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했다. 휘는 그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남긴 집은 뼈대만 남은 채 검게 식어 있었다. 대문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휘는 무너진 문짝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안뜰은 불길이 가장 심하게 휩쓴 자리였다. 우물과 돌두레박은 깨져 있었고 작은 화단에는 짓밟힌 흔적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발자국은 많았다. 적어도 수십은 되었을 것이다. 한 무리의 기병이 들이닥쳐 안뜰을 에워싸고 뒤이어 보병이 들어와 집안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도 있었다. 마을 하나를 멸하려 들었다면 불만 지르고 갔어도 충분했을 터인데 이곳은 누군가 집요하게 찾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장독이 모조리 깨져 있었고 바닥 일부는 삽으로 뒤집은 듯 파헤쳐져 있었다. 서고가 있던 자리는 유난히 심하게 불탔다. 단순한 사륙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피는 불에 그슬린 기둥을 스치며 안채 쪽으로 향했다. 무너진 처마 아래에서 사람의 팔 하나가 제 속에 드러나 있었다. 그는 발을 멈췄다.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이미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린 시신이었다. 그러나 팔뚝에 채워진 청동 띠가 눈에 들어왔다. 이 집안의 늙은 집사가 늘 차고 있던 것이었다. 손님이 오면 먼저 나와 차를 내오고 주인이 부재하면 자신이 대신 예를 갖추던 사람. 휘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재를 헤쳐 시신을 덮은 널빤지를 바로 세워주었다. 그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그는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죽은 자를 발 아래 두고 지나갈 수는 없었다. 세상은 이미 너무 쉽게 사람을 죄로 만들고 있었다. 안채 뒤편 작은 뜰에는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개족이 일러 아직 꽃은 피지 않았으나 까맣게 그을린 가지 끝에 몇 장의 잎이 끝까지 타지 않고 붙어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서 휘는 멈춰섰다. 땅이 어색하게 울퉁불퉁했다. 누군가 급히 묻은 흔적이었다. 그는 검집 끝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잠시 뒤 얇은 천 조각 하나가 드러났다. 피와 흙에 젖은 천에는 남군가의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손가락 끝이 보였다. 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조금 더 흙을 걷어 내자 젊은 사내의 얼굴이 나타났다. 불길에서 겨우 벗어나 묻힌 듯한 시신이었다. 반쯤 감긴 눈, 입가에 굳은 핏자국,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얕은 흉터. 휘는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다. 남궁도현이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비어나가는 듯한 감각이 휘의 몸을 관통했다. 슬픔은 보통 눈물이나 절규로 먼저 찾아온다고들 하지만 진짜 깊은 상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먼저 몸에서 소리를 빼앗았다. 귀 안쪽에서 먼 물소리만 웅웅 울렸고 손끝은 묘하게 차가워졌다. 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도연의 눈을 감겨주려 했으나 손이 닿기 전에 멈췄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를 향해 칼을 뻗었는지,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 죽음은 우연이 아니며 산적의 짓도 원한 사무친 개인의 복수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오호령이 다녀갔다. 흑백무제의 그림자가 이 골짜기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사람 한 집안을 삼키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휘는 천천히 도연의 몸을 더 파내어 눕혔다. 손목과 어깨에는 검상과 창상이 겹쳐 있었다.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상처는 목 아래 깊게 파인 한 줄기 자국이었다. 칼의 궤적이 너무 매끈했다. 보통 무사들이 난전에서 남기는 상처가 아니었다. 흘러가는 힘과 멈추는 힘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숙련된 고수의 일격이었다. 휘는 눈을 감았다. 이 상처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수준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무죄 본인일 리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는 혹은 그의 명을 직접 받는 자라면 가능했다. 오호령은 단지 명령서가 아니었다. 그것을 들고 다니는 자들 또한 천하의 정이었다. 도연의 옷깃 안쪽에서 휘는 무언가 단단한 것을 느꼈다. 손을 넣자 접힌 기름종이 하나가 나왔다. 불길을 피하려고 급히 넣어둔 듯 가장자리만 조금 그을려 있었다. 그는 펼쳐보았다. 글자는 절반쯤 번져 있었지만 알아볼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한 줄, 또 한 줄.
급히 적은 필체였다. 첫머리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다만 짧은 문장이 있었다. 믿지 마라. 누구도 쉽게 믿지 마라. 그 아래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지명 몇 곳과 인명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단 2마디가 남아 있었다. 해는 하나인데 그림자는 9이다. 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친구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라면 결코 뜬구름 같은 수수께끼일 리 없었다. 해와 그림자, 하나와 9, 뜻은 알 수 없었으나 불길한 확신만은 들었다. 이 멸문은 끝이 아니었다. 도연은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쫓고 있었고 그 때문에 집안이 불탔다. 벗의 가문은 힘이 아주 강한 대문파도 아니고 천하의 이목이 쏠릴 비밀을 품은 명문도 아니었다. 그런 집안이 오호령의 손에 직접 짓밟혔다면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알면 안 되는 것을 알았거나 누군가 갖고자 하는 것을 지니고 있었거나 휘는 그제야 마당에 파헤쳐진 땅과 서고의 과도한 방화를 다시 떠올렸다. 놈들은 이 집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찾으러 왔다. 찾다가 끝내 얻지 못하자 흔적까지 태워버린 것이다. 바람이 한 차례 더 불었다. 불에 약해진 처마 끝이 무너지며 먼지를 일으켰다. 그 먼지 사이로 석양이 붉게 스며들었다. 붉은 빛은 타 버린 집과 죽은 벗 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다. 휘는 그 빛을 보며 문득 지난 봄의 일을 떠올렸다. 도연은 객잔에서 그에게 묻고 있었다. 자네는 왜 늘 떠도느냐고. 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묶일 이유가 없어서라고 하면 초라했고 살아남는 때 익숙해져서라고 하면 비겁했다. 그때 도연은 억지로 답을 듣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말했다. 사람마다 자기 칼을 빼야 할 날이 따로 있다고. 자네는 아직 그날을 만나지 못한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휘는 그 말을 잊은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알았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이 지금이었다. 그는 도연의 곁에 검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흙을 모으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흙을 파고 무너진 널빤지를 옮기고 마을 곳곳에 흩어진 시신을 찾아 모았다. 늙은 집사도, 부엌일을 하던 여인도, 막 돌을 넘긴 듯한 아이도 있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대부분이었으나 휘는 옷자락과 장신구와 체격을 보고 가능한 한 구분에 눕혔다.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그는 쉬지 않았다. 손톱 밑이 다 찢어지고 손바닥이 터졌으나 멈추지 않았다. 검으로 적을 베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죽은 자들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 그리고 이 자리를 기억하는 일. 세상이 잊으라 강요하더라도 누군가는 잊지 않아야 했다. 깊은 밤이 되어 작은 봉분들이 줄지어 세워졌을 때 휘는 마지막으로 도연의 무덤 앞에 앉았다. 달빛은 옅었고 구름은 낮게 흘렀다. 그는 술 한 방울도 없었으므로 우물가에서 길어 온 물 한 바가지를 무덤 앞에 부었다. 목이 메어 어떤 맹세도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그의 안에 있었으나 아직 방향을 얻지 못한 불길 같았다. 벗 하나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이 밤을 다 설명할 수 없었다. 눈앞에 묻힌 이들은 한 집안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와 비슷한 밤이 이미 수없이 있었을지도 몰랐다. 오호령이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침묵을 배웠을 것이다. 휘는 그 침묵이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것이 복수인지 정의인지 아니면 단지 죽은 자들 앞에서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하는 몫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품에서 기름 종이를 다시 꺼내 불빛 없는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문장을 더듬었다. 해는 하나인데 그림자는 9이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흑백무제의 이름은 멀고 높았으나 그 그림자는 바로 이곳까지 닿아 있었다. 그렇다면 길은 반드시 이어진다. 오호령의 창 한 자루, 마당의 발자국, 도연의 상처, 불타버린 서구, 그리고 이 종이 한 장. 제 속에서도 흔적은 남는다. 놈들이 아무리 태우고 묻어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다. 휘는 그 사실을 믿기로 했다. 믿지 않으면 이 밤은 견딜 수 없는 악몽으로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의 검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는 예전과 달랐다. 떠돌이의 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굶주린 길 위에서 살아남고 이름 모를 시비를 피하고 필요하면 한 걸음 먼저 물러서기 위한 칼이었다. 하지만 지금 허리에 찬 검은 더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말을 등에 업고 한 마을의 죄를 발 아래 둔 칼이었다. 그것은 사람 하나의 감정만으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무게였다. 휘는 처음으로 그 무게를 두려워했다. 동시에 처음으로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골짜기 밖으로 나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검게 식은 집들 위로 달빛이 10개 내려앉아 있었다. 낮에는 참혹하기만 하던 풍경이 밤이 되자 기묘할 만큼 고요해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안이 아니라 봉인에 가까웠다. 누군가 이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세상이 다음 날을 맞게 두려했다. 휘는 그 봉인을 깨뜨리리라 마음먹었다. 벗의 원수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숨기려는 것 전체를 마주하리라 다짐했다. 흑백무제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 오호령이 얼마나 많은 문파를 꿀렸든 자신은 이 죄를 보았다. 본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름 없는 떠돌이 검객은 골짜기를 떠났다. 그러나 떠난 것은 한 사내의 발걸음만이 아니었다. 돌아갈 곳 없는 검객의 빈 삶도 함께 끝났다. 그의 뒤에 남은 것은 작고 낮은 봉분들 뿐이었으나 그 앞에 열린 길은 천하 전체로 이어져 있었다. 죄는 바람에 흩어진다. 하지만 어떤 죄는 흩어지지 않고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 오래도록 타오른다. 구궁의 안에 남은 불씨가 바로 그러했다. 그것은 아직 크지 않았고 세상을 태울 만큼 거세지도 않았다. 다만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언젠가 반드시 어둠의 이름을 밝히게 된다. 새벽은 느리게 왔다. 밤새 산 아래를 감싸던 안개가 골짜기 입구에서부터 조금씩 거치고 검게 그을린 지붕의 잔해 위로 희미한 빛이 번져들었다. 불이 모든 것을 삼킨 자리에서는 아침조차 선뜻 밝아지지 못하는 듯했다. 구궁이는 밤을 꼬박 지새운 채 무덤들 곁에 앉아 있었다. 젖은 흙은 아직 손에 남아 있었고 손등과 손바닥의 상처에는 마른 핏자국이 얇게 굳어 있었다. 피고는 있었으나 눈은 감기지 않았다. 잠은 살아있는 자에게 잠시 몸을 내려놓는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눈을 감는 일은 어쩐지 죽은 이들을 다시 외면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밤새 몇 번이고 바람이 지나갔다. 그때마다 봉분 위에 얹어 둔 마른 가지와 돌조각이 사소한 소리를 냈다. 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전 기억을 더듬었다. 남궁도연은 늘 이름에 대해 말하곤 했다. 이름은 칼보다 오래 남는다고. 사람은 죽어도 이름으로 다시 불린다고 했다. 검을 쓰는 자들 가운데는 이름을 감추는 일을 대단히 여기는 자들도 있었다. 이름 없이 떠돌고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끝내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삶을 고고하다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휘는 한때 그런 삶을 택했다. 누구의 문화도 아니고 어느 산문의 제자도 아니며 그저 길 위에서 칼로 밥값을 하는 사내. 부르면 대답할 이름은 있었으나 굳이 먼저 꺼낼 이유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그저 지나가는 검객 하나라고 여겼고 그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죽은 자 앞에서는 이름을 피할 수 없었다. 눈앞에 누운 것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 칼을 들었는지를 모른다면 그 죽음은 너무 쉽게 흙에 묻혀버린다. 어젯밤 휘가 봉분을 만들며 가장 괴로웠던 것은 끝내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한 몇몇 시신이었다. 몸이 심하게 타버려 옷감조차 구별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도 분명 이름이 있었고 누군가 부르던 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휘는 밤새 무덤 앞에 앉아 그 사실을 생각했다. 흑백무제의 오호령이 진정 두려운 까닭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다. 죽은 뒤 남아야 할 이름마저 지워버리는 데 있었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조금 더 올라오자 휘는 천천히 일어섰다. 떠날 마음은 아직 없었다. 떠나기 전에 남겨진 것을 더 살펴야 했다. 어젯밤은 죽은 자들을 거두는데 모든 기운을 쏟았다. 이제는 살아남은 흔적을 찾아야 할 때였다. 남궁도연의 품에서 나온 기름종이 한 장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인지 아니면 시작을 알리는 조각인지 알 수 없었다. 친구는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 그렇다면 분명 이 골짜기 어딘가에 더 많은 흔적이 있을 터였다. 휘는 먼저 무덤 앞에 서서 짧게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입 밖으로 맹세를 꺼내면 그 무게가 가벼워질 것만 같았다. 대신 그는 도연의 무덤 앞에 작은 돌 하나를 더 올려두었다. 남들 눈에는 쓸모없는 돌조각에 지나지 않겠으나 살아남은 자는 종종 그런 쓸모없는 것 하나에 제 마음을 맡긴다. 그 뒤 그는 다시 집터 쪽으로 향했다. 남군가의 큰 집은 여전히 죽은 짐승의 뼈처럼 앙상했다. 그러나 아침 햇빛 아래에서 보니 밤에는 보이지 않던 자국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문지방의 금은 단순히 불에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 발로 강하게 차 부순 흔적이 있었다. 사랑채 기둥의 하단에는 깊은 칼집이 3개 나란히 남아 있었고 안채 뒤편 담장에는 짧은 쇠갈퀴 같은 도구로 긁은 자국이 엇갈려 있었다. 휘는 발자국도 다시 살폈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그저 많은 자들이 들이닥친 것으로만 보였으나 아침 빛은 움직임의 결을 드러냈다. 대문에서 안뜰로 곧장 들어온 무리, 우물가를 돌아 뒷뜰로 향한 무리, 서고를 집중적으로 뒤진 무리, 그리고 그들과는 별도로 집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려다 막힌 흔적이 있었다. 도망치려던 사람들의 발자국이었다. 휘는 서고가 있던 자리 앞에 멈췄다. 다른 건물보다 더 심하게 탔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하게 보였다. 불길이 아래에서 위로 번진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으로 폭발하듯 튄 자국이 있었다. 이는 누군가 휘발성이 강한 기름이나 약재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뜻이었다. 책이나 문서가 남지 않게 만들려는 수법이었다. 그는 무너진 재를 검집 끝으로 조심스럽게 헤쳤다. 타다 남은 나무판 몇 장이 부서져 내렸고 그 아래에서 새까맣게 탄 죽간 조각과 금속 장식이 드러났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안쪽 바닥에서 빛 한 점이 스쳤다. 휘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재를 걷어냈다. 나온 것은 손바닥보다 작은 청동패였다. 표면의 절반은 불에 그슬려 있었지만 중심에 새겨진 무늬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원 안에 점 하나, 그 둘레를 감싼 4갈래의 선, 다시 그 바깥으로 기울어진 5 짧은 획. 어디서 본 듯한 형상이었으나 곧바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남군가의 문양은 아니었다. 무림의 대문파에서 널리 쓰는 표식과도 달랐다. 그는 청동패를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아주 작게 2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백명. 칼끝으로 긁어 억지로 지우려 한 흔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백명. 휘는 그 이름을 입 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다. 사람 이름인지, 단체의 이름인지, 장소의 이름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도연이 남긴 기름종이에 번져있던 몇몇 글자 중 하나와 결이 닮아 있었다. 서둘러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쳤다. 번진 글자들 가운데 분명히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흔적이 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글자의 잔형과 비슷했다. 어젯밤에는 마음이 어지러워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보니 우연이라 하기 어려웠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이 이름을 남기려 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휘는 청동패를 소매 속에 넣고 서고 털을 더 살폈다. 한참 뒤 무너진 책꽂이 아래에서 2번째 흔적이 나왔다. 그것은 책장이 아니라 납작한 나무 상자의 일부였다. 겉면은 완전히 탔지만 안쪽에는 얇은 철판이 덧대어져 있어 내용물을 어느 정도 지켜준 듯했다. 상자 안에는 이미 대부분의 것이 사라진 뒤였다. 종이는 재가 되었고 천은 눌어붙어 형체를 잃었다. 다만 바닥 틈새에 끼어 불을 덜 탄 종이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휘는 숨을 가다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가락 힘이 조금만 세어도 부서질 만큼 약해진 조각이었다. 종이 조각에는 불완전한 글이 남아 있었다. 오령 중 셋이 이미 까지 읽은 뒤는 타버려 알 수 없었다. 아래로는 문장이 한 줄 더 있었으나 앞부분이 거의 날아가 있었다. 남은 것은 끝에 몇 글자뿐이었다. 이름을 바꾸어도 흔적은 남는다. 휘는 한동안 그 문장을 내려다보았다. 이름을 바꾸어도 흔적은 남는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의 상황을 알고 미리 남겨둔 말 같았다. 도연이 쓴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도연에게 전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이 글은 평범한 서신이 아니었다. 오호령 중 셋. 이름을 바꾸어도 흔적은 남는다. 누군가가 정체를 숨긴 채 오호령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처럼 읽혔다. 그는 종이 조각을 접어 기름종이와 함께 품 안 깊숙이 넣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벗의 원수를 찾는 일은 단순해 보였다. 누가 왔고 누가 죽였는지 알아내어 그 목을 베면 되는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길은 그보다 훨씬 길고 어두워 보였다. 멸문은 칼 하나의 결과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름을 감추고 흔적을 지우고 여러 겹의 손을 거쳐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 가장 높은 곳에 흑백 무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있을 터였다. 벗 하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빼는 일과 그림자, 속 이름들을 하나씩 끌어내는 일은 전혀 다른 싸움이었다. 휘는 뒤뜰로 발길을 옮겼다. 매화나무 옆 작은 장독대가 있던 자리는 이미 깨끗하게 뒤집혀 있었다. 그러나 그 너머 담장 아래 풀숲은 이상할 만큼 손을 타지 않았다. 공격하는 자들이 급하게 움직였다면 놓칠 수도 있는 자리였다. 그는 풀을 헤치고 몸을 낮추었다. 담장 밑 흙이 살짝 움푹 꺼진 부분이 있었다. 손으로 눌러보니 안이 비어 있었다. 휘는 주변의 돌을 치우고 흙을 파냈다. 곧 작은 항아리 하나가 드러났다. 항아리 입구는 천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고 그 위에 기름이 발라져 물기가 스며들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는 천을 풀었다. 안에는 은전 몇 잎과 마른 약재 꾸러미 그리고 짧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비녀 끝에는 얇은 은판이 덧붙어 있었는데 그 위에 손톱만 한 글씨로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소에게. 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남궁도연의 누이 이름이었다. 오래전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맑았던 어린 여인. 이 항아리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숨겨둔 비상물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에는 끝내 이곳에 오지 못했다. 아니면 왔다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휘는 항아리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은전과 약재는 평범했지만 비녀는 아니었다. 은판을 떼어보니 그 안쪽에 아주 얇은 종이가 하나 더 말려 있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청루국의 늙은 의원을 찾아라. 그 아래에는 작은 먹점이 3개 찍혀 있었다. 별 뜻 없어 보이는 점이었으나 도연의 기름종이에도 같은 모양의 점이 2개 있었다. 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 친구는 죽기 전 누군가에게 전할 길을 여러 갈래로 남겨두었다. 기름종이, 청동패, 숨겨진 항아리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비녀와 종이를 챙기며 생각했다. 남군가는 자신들이 노려지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위험이 이토록 빠르고 철저하게 닥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골짜기에는 새 울음 하나 들리지 않았다. 불 냄새 때문인지 혹은 이곳에 남은 죽음의 기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휘는 그런 정막 속에서 오히려 귀가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타다 남은 널빤지가 마찰하는 소리, 멀리 개울가 흐르는 소리, 그 사이에 아주 작고 낮은 신음이 섞여 들어왔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그는 몸을 굳힌 채 숨을 죽였다. 잠시 뒤 다시 들렸다.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아주 미약했으나 분명했다. 휘는 즉시 몸을 돌렸다. 소리는 큰 집 뒤편이 아니라 마을 끝 작은 헛간 쪽에서 났다. 어젯밤 그곳은 이미 무너져 아무도 없다고 여겼던 자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적이 남긴 미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것이 누구든 외면할 수는 없었다. 헛간의 한쪽 벽은 안으로 무너져 있었고 젖은 볏짚과 부러진 들것이 뒤엉켜 있었다. 휘는 무너진 널판을 하나씩 치웠다. 그러자 안쪽에서 사람의 발목이 드러났다. 상처로 퉁퉁 부은 발목이었다. 그는 더 깊이 손을 넣어 사람을 끌어냈다. 나온 것은 15을 조금 넘겼을 법한 소년이었다. 얼굴은 흙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었고 왼쪽 어깨에는 깊은 베인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숨은 붙어 있었다.
휘는 즉시 항아리에서 약재 꾸러미를 꺼내 상처를 눌렀다. 소녀는 고통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휘는 우물에서 떠온 물을 조금씩 먹였다. 한참 뒤 소년이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눈은 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년은 그의 옷차림과 검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이미 놀랄 힘조차 남지 않은 듯했다. 휘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살아남은 이가 더 있느냐고. 소년은 한참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쉰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를 뱉었다. 다들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휘의 가슴을 세게 쳤다. 소년은 다시 말을 이으려 했으나 기침이 터졌다. 휘는 등을 받쳐 주었다. 숨을 고른 소년은 끊어진 목소리로 어젯밤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해가 진 뒤 검은 옷을 입은 자들과 흰 띠를 두른 자들이 함께 들이닥쳤다고 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람을 베지 않았다. 마당에 모두를 모아 세워두고 하나씩 이름을 물었다고 했다. 남군가의 사람인지, 객인지, 하인인지, 친족인지, 누구의 제자인지, 누구와 왕래했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리고 답이 끝날 때마다 다른 이름을 들이밀며 그 자를 아느냐고 되물었다. 그중 하나가 100명이었다고 소녀는 말했다. 그 이름을 아느냐고, 최근에 본 적이 있느냐고, 무엇을 맡겼느냐고. 남궁도연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고, 그러자 그들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휘는 소년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소년은 헛간 일꾼의 아들이었다. 이름은 초립이라고 했다. 불이 붙자 아버지가 그를 볏짚 아래 밀어넣고 숨으라 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다른 이들을 돕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초립은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꼼짝하지 못했고 그 뒤 정신을 잃었다가 방금 깨어난 것이었다. 휘는 소년에게 남궁도연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으나 이미 대답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도연은 끝까지 이름을 지키려 했을 것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넘기지 않았고 자기 집안의 이름을 함부로 짓밟히지 않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초립은 한참 뒤 더 중요한 말을 남겼다. 검은 옷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의 이름은 묻을 때까지만 사람의 것이고 기록하는 순간 주인의 것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뜻을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휘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기록하는 순간 주인의 것이 된다. 곧 살아남은 자가 무엇을 적고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죽은 자의 삶과 죽음조차 다른 얼굴을 쓰게 된다는 뜻이었다. 흑백무제의 세력이 무서운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사람을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뜻까지 빼앗아 버린다. 반역자로 만들 수도 있고 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예 없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름을 묻고 이름을 지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칼보다 깊은 폭력이었다. 휘는 초립을 부축해 무덤가로 데려갔다. 소녀는 봉분들을 보자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다. 눈물만 뺨을 따라 흘렀다. 휘는 그런 소년에게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위로는 때로 너무 가볍다. 대신 그는 도연의 무덤 앞에 초립을 세우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기억도 함께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초립은 떨리는 목으로 남궁도현, 남궁소의, 늙은 집사 장만복, 부엌의 윤씨, 마부 석준, 뜰을 쓸던 아이 연어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더는 떠오르지 않는 이름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휘는 그 이름들을 모두 마음속에 새겼다. 적어둘 종이도 붓도 없었으나 지금은 기억하는 일이 먼저였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 오자 휘는 결심을 굳혔다. 이 골짜기를 당장 떠나야 했다. 그러나 그냥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초립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청루국의 늙은 의원을 찾고 100명이라는 이름이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남궁도연이 끝내 넘기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것이 벗의 죽음이 단지 한 집안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떠나기 전 휘는 무덤들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아주 낮게 한마디만 남겼다. 이름을 지키겠다고.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소리였으나
그는 그 말이 검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았다. 원수를 베는 일은 언젠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지워지려는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는 일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어진다. 그 무게를 짊어질 각오가 없다면 아예 길을 나서지 않는 편이 나았다. 구궁이는 초립을 업고 골짜기 밖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은 산길 위에 길게 드리웠고 뒤로 남은 재에서는 아직도 희미한 연기가 올랐다. 어제까지 그에게 남궁도연은 죽은 벗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도연은 한 사람의 이름이자 지워지지 않으려 남겨진 흔적이 되었다. 그리고 휘는 그 이름을 따라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복수의 시작인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죽은 자의 이름을 끝내 죽은 채로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골짜기의 재는 바람에 흩어져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산길은 길었고 봄은 더디게 올라오고 있었다. 골짜기를 벗어난 뒤 사흘 동안 구궁이는 큰 길을 피했다. 초립의 상처는 깊었고 열은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다행히 남궁과 뒤뜰에서 건진 약재 가운데 지혈에 쓸 만한 것이 있었고 산을 넘을 때마다 개울물이 끊기지 않아 목숨을 이어갈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었다. 오호령의 무리가 아직 근처를 수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흔적을 지우려 들 것이고 남궁도연이 남긴 단서가 있다면 그것 역시 끝까지 추적할 것이 분명했다. 휘는 낮에는 나무가 우거진 비탈을 따라 움직였고 해가 기울면 외진 농가의 헛간이나 버려진 초막을 골라 초립을 눕혔다. 소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으나 눈빛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몸보다 먼저 정신을 붙든 듯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물녘 휘는 능선 아래 작은 장터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초립을 더 숨긴 채 굶길 수는 없었다. 약도 필요했고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도 들어야 했다. 청루국의 늙은 의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면 결국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초립이었다. 소년을 데리고 장터로 들어가면 눈에 띌 수 있었다. 휘는 오래 고민한 끝에 마을 바깥에 빈 산신각에 초립을 숨겼다. 마른 풀을 깔고 물과 남은 마른 떡을 두었다. 초립은 떠나는 휘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가지를 물었다. 돌아오실 겁니까? 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살아남은 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긴 말이 아니라 돌아온다는 약속이었다. 장터는 생각보다 컸다. 5갈래 길이 만나는 자리여서 객상들이 머무르기 좋았고 산 아래 농가와 인근 소문파 사람들이 모여드는 탓에 해가 지는 시각에도 사람 그림자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의 공기는 어딘가 눌려 있었다. 장터란 본래 소음이 살아있는 곳이다. 값을 흥정하는 목소리, 술기운에 높아진 웃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짐승이 울어대는 소리가 한데 섞여야 한다. 그런데 이곳은 소리가 있어도 낮았다. 모두가 남의 귀를 먼저 살피는 사람들처럼 입을 반쯤 다문 채 움직였다. 휘는 시장 어귀에서부터 그 이상한 무게를 느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깃발이었다. 마을 한복판 오래된 회화나무에 검은 천과 흰 천이 나란히 매달려 있었다. 흑백, 두 색은 바람에 뒤엉키지 않고 각기 따로 흔들렸다. 그 아래 나무 기둥에는 패목이 박혀 있었고 거기에는 세 줄의 글이 먹으로 적혀 있었다. 사사로운 결투를 금한다. 외부 무사의 체류는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오호령에 불복하는 자를 숨기면 연좌로 다스린다. 글씨는 정갈했으나 그 내용은 칼끝보다 서늘했다. 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무림의 질서는 본디, 각 문파와 지방 유력자, 때로는 관가의 눈치를 보며 어지럽게 흘러가는 것이었다. 어느 한 세력이 일개 장터의 체류 기간까지 정해놓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서는 그 부자연스러운 일이 너무도 당연한 얼굴로 걸려 있었다. 그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걸음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객상 차림의 사내들이 천막 아래서 소금과 약재를 팔고 있었고 노인 몇은 푸성귀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표면만 보면 평범한 장터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낯선 점이 많았다. 길모퉁이마다 팔짱을 낀 장정 둘씩이 서 있었고 그들의 허리에는 통일된 형식의 짧은 칼이 걸려 있었다. 문파, 제자의 옷은 아니었으나 훈련받은 몸이었다. 시선도 장터의 물건보다 사람들 손과 허리를 먼저 훑었다. 그들은 관의 포졸도 아니고 상단의 호위무사도 아니었다. 오호령이 마을마다 심어둔 감시의 손발이라 보아야 했다. 휘는 허름한 주막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술보다 따뜻한 국물이 먼저 필요했다. 주모는 말없이 죽 한 그릇과 마른 나물 한 접시를 내왔다. 휘가 값을 치르려 하자 그녀는 손을 잠시 멈추고 그를 살폈다. 떠돌이 검객의 차림은 익숙한 듯하면서도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는 굳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주막 한쪽에서 나누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사내는 행색으로 보아 부근을 오가는 보부상이었다. 한 사람은 어제 서쪽 고개를 넘다가 검문을 당했다고 했다. 호패가 없는 하인을 데리고 있던 까닭에 반 시즌 넘게 붙들렸고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낱낱이 적어내야 했다고 투덜거렸다. 다른 사내는 그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남쪽 수로 쪽에서는 아예 배를 세워놓고 짐을 다 뒤진다고 했다. 쇠부치와 서찰은 물론이고 약초 뿌리까지 해집는다고 했다. 대체 무엇을 찾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어깨만 으쓱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찾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찾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겠지. 그 말은 거칠지 않았으나 주막 안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휘는 죽을 천천히 떠먹으며 그 말을 곱씹었다. 모두에게 찾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남군가에서 본 광경과 이어졌다. 놈들은 단지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이 무엇이든 찾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입하고 있었다. 집 안이든 서고든 짐꾸러미든 사람의 이름이든 관계없었다. 오호령 아래에서는 누구의 사사로운 영역도 남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무림을 질식시키는 방식이었다. 칼은 한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지만 두려움은 마을 전체의 목소리를 없앤다. 잠시 뒤 주막 문이 열리며 사내 셋이 들어왔다. 장터 어귀에서 보았던 감시 장정들과 같은 차림이었다. 그들이 들어오자 주막 안의 대화가 한순간에 끊겼다. 주모조차 눈을 낮추고 잔을 닦는 손길만 바쁘게 움직였다. 사내 셋은 가장 넓은 자리에 앉더니 아무렇지 않게 술과 안주를 시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등을 굽혔다. 휘는 일부러 시선을 주지 않았다. 다만 귀는 더 열어두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자가 말했다. 이번 달 안으로 장부를 다시 정리하라는 명이 내려왔다고 했다. 객이 누구 집에 묵었는지, 외지인이 어느 길로 드나드는지, 쇠를 얼마나 사갔는지까지 빠짐없이 적으라고 했다. 다른 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젠 장터 장부가 아니라 사람 숨쉬는 횟수까지 세겠군. 그 말에 셋은 작게 웃었으나 그 웃음은 우습다기보다 익숙하다는 쪽에 가까웠다. 이어 한 자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한 것이 휘의 귀에 들어왔다. 북쪽에서는 문파 둘이 통째로 무릎을 꿇었고 서쪽에서는 끝까지 버티던 장문인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했다. 흑백무제의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으나 그 이름이 나오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또렷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휘는 그제야 저기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히 깨닫기 시작했다. 흑백무제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림을 조이는 손은 그의 두 손만이 아니었다. 이 주막의 감시 장정, 길목의 검문대, 장부를 적는 장사치, 입을 닫게 된 주모, 두려움 때문에 이름을 낮추는 보부상.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그물처럼 엮여 있었다. 한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물은 머리를 잘라도 남은 줄들이 숨을 조일 수 있었다. 그 사실이 휘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가 죽 그릇을 비울 즈음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떠돌이 약장수 같았으나 걸음 사이사이에 묘한 경쾌함이 있었다. 무공을 익힌 자가 일부러 중심을 흐트러뜨릴 때 나는 움직임이었다. 늙은 사내는 감시 장정들의 곁을 지나며 술 기운 어린 투로 중얼거렸다. 세상이 참 편해졌구먼. 장터에서
술 먹는 놈이 제일 무서워졌으니 말은 가벼웠으나 주막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정 셋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나 노인을 붙잡으려 했다. 순간 늙은 사내의 손목이 스치듯 움직였다. 별다른 큰 동작도 없었는데 젊은 장정의 손이 허공을 헛잡으며 옆으로 밀려났다. 눈 밝은 휘에게만 겨우 보일 만큼 짧은 수였다. 노인은 그 틈에 문 밖으로 몸을 빼냈다. 장정 둘이 욕설과 함께 뒤쫓아 나갔다. 남은 하나는 주막 안을 둘러보며 누가 봤느냐는 듯한 눈빛을 던졌으나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휘는 순간 망설였다. 쫓아가 봐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물러나야 할지. 그러나 늙은 사내의 손놀림이 마음에 걸렸다. 저 정도 술을 지닌 자가 이 장터에서 일부러 시비를 건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오호령의 감시망 속에서도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인물일 가능성이 컸다. 휘는 값을 치르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밖으로 나섰다. 주막 뒤 골목은 좁고 길었다. 늙은 사내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장정 둘의 발소리도 멀어져 있었다. 휘는 잠시 눈을 감고 기척을 더듬었다. 왼편 골목 끝에서 미세한 숨소리와 발걸음 엇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리 없는 걸음으로 담벼락을 따라 움직였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장정 둘이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혼절한 상태였다. 상처는 거의 없었다. 목덜미와 팔꿈치 안쪽에 손끝만 한 멍이 번져 있었는데 혀를 짚어 기절시킨 흔적이었다. 그리고 담장 위에 앉은 늙은 사내가 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의 눈은 조금 전 주막에서 보였던 흐리멍덩한 빛이 아니었다. 까마득히 깊고 맑았다. 그는 휘를 보자 웃는 듯 아닌 듯한 표정을 지었다. 따라올 줄 알았네. 라고 말할 법했으나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담장에서 가볍게 내려와 골목 끝으로 걸었다. 휘는 한 걸음 뒤를 따랐다. 노인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웠고 숨은 조용했다. 주막에서의 허술함은 완벽한 가면이었다. 둘은 장터 뒤 버려진 방앗간에 이르러서야 멈췄다. 노인은 낡은 맷돌에 기대앉더니 휘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시선은 검보다도 품속을 더 오래 보았다. 마치 남궁도연이 남긴 종이와 청동패의 존재를 짐작한 듯했다. 휘는 먼저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 또한 상대가 먼저 자신을 떠볼 것이라 예상했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사내, 장터에서 사람들 입을 들여다보는 눈이 보통 떠돌이 같지 않더군. 휘는 대답 대신 되물었다. 장터 한복판에서 저 자들을 건드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짧게 웃었다. 말 끝에 웃음이 묻었으나 내용은 가벼움과 거리가 멀었다. 겁이 너무 오래되면 사람은 자기 목소리조차 남의 것으로 착각하지. 가끔은 저놈들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숨통이 조금 트여. 다만 오늘은 자네가 따라온 쪽이 더 흥미롭군. 휘는 끝내 자신의 사정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그러자 노인이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남군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산골짜기 하나가 며칠 전에 불탔지. 시신이 적지 않았고 찾는 물건도 있었어. 그 말에 휘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 노인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 집에서 나온 자로군. 그렇다면 자네가 보는 세상이 벌써 달라졌을 터다. 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상대가 적인지 아군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군가의 소식을 이토록 빨리 아는 자라면 분명 평범한 약장수는 아니었다. 그는 짧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노인은 대답을 돌려 말했다. 이름이란 건 참 재미있지. 어떤 이름은 불러도 아무 일 없고 어떤 이름은 입에 담는 순간 목숨값이 되거든. 요즘 세상에선 특히 그렇다.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흑백 무제 하나만 미워하면 끝날 거라 여기기 쉽지. 산 위에 앉은 놈 하나 목을 베면 세상이 다시 숨 쉴 거라 믿고 싶으니까. 하지만 자네도 장터를 보며 느꼈을 거다. 숨을 조이는 건 산 위에 손 하나가 아니네. 길목, 장부, 주막, 검문, 소문, 침묵 이런 것들이 다 그늘이지. 그 말은 휘가 조금 전 주막에서 느낀 바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그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노인은 말을
이기 전에 방앗간 바닥의 먼지를 발끝으로 밀어 원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그 원 바깥에 짧은 선 5개를 찍었다. 오호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네. 하지만 대부분은 이름만 알지. 마치 흑백무제가 하늘에서 명을 내려 5마리 짐승이 그것을 물고 오는 줄 알지. 실제는 훨씬 더 지저분하고 집요해. 오호령은 5개 명령이 아니라 5갈래 숨통이네. 하나는 칼, 하나는 돈, 하나는 기록, 하나는 소문, 하나는 배신. 이 5이 얽혀 들어가면 문파 하나쯤은 칼도 안 쓰고 무너뜨릴 수 있지. 휘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남군가의 일을 떠올렸다. 칼은 분명 있었으나 그 전에 이름을 캐물었고 집을 뒤졌으며 끝내 기록까지 태웠다. 그것은 단순한 사륙이 아니었다. 노인의 말대로 5갈래가 함께 움직인 일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종이에 적힌 짧은 문장들 넘어 더 큰 구조의 윤곽을 느꼈다. 해는 하나인데 그림자는 9이다. 그 뜻을 아직 다 풀 수는 없었으나 적어도 그림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노인은 휘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알아듣는 얼굴이군. 자네 같은 자가 섣불리 한 사람만 쫓으면 10중 8구 죽네. 흑백무제의 검에 죽기 전에 그 아래 깔린 이름 없는 톱니바퀴에 먼저 갈릴 걸세. 그러고는 뜬금없이 손을 내밀었다. 청동패를 가지고 있지. 꺼내보게. 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노인은 한숨처럼 말했다. 내가 빼앗으려 했다면 주막에서 이미 했겠지. 시간이 없으니 묻는 걸세. 꺼내보게. 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매 속에 청동패를 꺼냈다. 노인의 눈이 짧게 흔들렸다. 그는 패를 직접 만지지 않고 가까이 들여다보기만 했다. 역시 라고 중얼거린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00명. 이건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때에 따라 가면처럼 쓰는 이름이지. 죽은 자 이름을 기록하는 자들, 혹은 기록을 고쳐 쓰는 자들. 놈들은 칼보다 붓을 더 오래 믿어. 기록하는 순간 죽은 자의 주인이 된다는 말. 혹시 들은 적 있나? 휘는 즉시 초립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그 침묵이 곧 긍정이었다. 노인은 더 말을 낮추었다. 남군가가 왜 불탔는지 아직 다 모를 걸세.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지. 그 집은 단지 무학 비급이나 재물을 숨긴 게 아니야. 이름을 숨겼거나 이름을 드러낼 조각을 쥐고 있었지. 그래서 오호령이 움직인 걸세. 칼로만은 지울 수 없는 것. 그것을 지우기 위해 기록까지 태운 거지. 휘는 그 순간 품속의 기름종이와 작은 종이 조각, 비녀 속 숨겨진 쪽지를 떠올렸다. 조각들은 아직 흩어져 있었으나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앗간 바깥으로 바람이 지나갔다. 해는 이미 많이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다. 노인은 그 그림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세상이 질식하는 건 모두가 한꺼번에 목이 졸려서가 아니네. 조금씩 숨을 덜 쉬게 되기 때문이지. 오늘 장터를 보게. 큰 소리로 떠드는 놈은 없고 싸움은 금지되었고 외지인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이름은 장부에 적히고 길은 검문당 안에 겉으로는 질서지. 하지만 실은 모두가 자기 숨을 남의 허락 아래 쉬는 꼴이야. 그게 오호령의 진짜 그늘이네. 휘는 그 말을 들으며 산 아래 장터의 정적을 다시 떠올렸다. 그곳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었고 물건도 사고 팔고 있었다. 그러나 삶의 모양만 남았을 뿐 숨은 이미 조여지고 있었다. 무림은 검으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었다. 체면과 명분, 왕래와 신뢰, 사사로운 인연과 숨겨 둔 의리가 엮여 돌아가는 곳이었다. 그런데 오호령은 그 모든 틈에 장부와 의심과 감시를 밀어넣고 있었다. 사람은 칼을 두려워하면 잠시 몸을 피한다. 그러나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면 아예 마음을 닫는다. 무림 전역이 그렇게 하나씩 굳어간다면 흑백무제는 굳이 모든 문파를 정면으로 꺾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면 그만이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휘가 물었다. 청루곡을 아십니까? 노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들었나? 라고 되물을 만도했으나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긴 알지. 의원 하나가 숨어 살기 좋은 골짜기이기도 하고
사라진 이름들이 잠시 숨 돌리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 다만 지금 곧장 가면 길목마다 눈이 있을 걸세. 남궁과 일 뒤로는 더더욱. 그는 잠시 휘를 살폈다. 자네 혼자라면 모를까. 짐이 있다면 더 위험해. 그 한마디에 휘의 손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굳었다. 노인은 이미 초립의 존재까지 짐작하고 있었다. 노인은 끝내 자신의 이름도 문파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천, 조각 하나를 내밀었다. 누런 약포의 일부처럼 보이는 천이었다. 거기에는 먹으로 가느다란 선 둘과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서쪽, 옛 수문으로 가게. 큰 길 말고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폐선 착장이 하나 나온다. 거기서 사흘 안에 달이 2번 뜰 즈음까지 기다리게. 누군가 이 표식을 보면 길을 열어줄 걸세. 휘는 천 조각을 받으며 물었다. 왜 도와줍니까? 노인은 조금 쓸쓸한 빛으로 웃었다. 도움이라. 글쎄, 질식하는 세상에서 숨 좀 쉬게 해보려는 늙은이의 괜한 몸부림일 수도 있고 오래전 못 지킨 이름 하나 때문일 수도 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막에서 비틀거리던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휘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사내, 자네가 쫓는 적은 칼 든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네. 그걸 잊는 순간 죽을 걸세. 그리고 사람 하나를 구하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일보다 먼저일 때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게. 그 말은 초립을 두고 온 휘의 등 뒤를 건드렸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방앗간 뒤편 어둠으로 사라졌다. 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방앗간 바닥에 드리운 원과 5선의 흔적도 곧 어둠에 묻힐 터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적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흑백무제라는 이름은 거대한 봉우리일 뿐. 그 아래에는 돈과 기록과 소문과 배신과 칼이 서로 얽혀 만들어 낸 골짜기들이 이어져 있었다. 남궁도연의 죽음도 그 한 갈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벗의 복수가 옅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벗 하나의 죽음 뒤에 얼마나 많은 손이 얽혀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장 산신각으로 돌아갔다. 초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으나 휘가 돌아온 것을 보자 미세하게 숨을 놓았다. 휘는 주막에서 사온 죽과 마른 떡을 소년에게 건넸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곧 움직인다. 안전한 길이 하나 생겼다. 초립은 더 묻지 않았다. 휘 역시 노인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이름보다 먼저 믿어야 할 순간이 있고 반대로 이름이 있어도 믿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다. 지금은 전자에 가까웠다. 밤이 내릴 무렵 구궁이는 산신각 문 밖에 앉아 어둠 속 장터를 내려다보았다. 멀리서도 회화나무의 깃발은 어렴풋이 보였다. 검은 천과 흰 천은 밤바람 속에서도 따로 흔들리고 있었다. 무림 저녁이 저 깃발 아래 숨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본 장터는 작은 조각일 뿐이었다. 다른 길목들, 다른 주막들, 다른 문파들에서도 비슷한 침묵이 쌓이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장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무릎을 낮추고 이름을 감추고 남의 죽음을 모른 척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조용해질 터였다. 그러나 조용한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과 다르다. 숨을 참고 있는 세상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휘는 품속의 기름종이를 다시 꺼냈다. 해는 하나인데 그림자는 9이다. 이제 그는 그 문장이 어째서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닌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림자는 한 사람의 뒤에만 생기지 않는다. 커다란 불빛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 수많은 것들이 제각기 다른 그림자를 만든다. 흑백무제라는 태양 아닌 태양 아래 오호령은 수많은 그림자를 낳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사람들의 이름과 숨을 삼키며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다. 그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길은 더 험해질 것이다. 청루곡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눈이 있을 것이고 남군가의 흔적을 쥔 자를 찾으려는 손은 생각보다 가까이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휘는 더 이상 예전의 떠돌이처럼 칼끝 하나만 노릴 수 없었다. 이제는 길을 보고 장터를 보고 사람들의 침묵까지 읽어야 했다.
그것이 벗이 남긴 죄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는 그 무게를 감당할 생각이었다. 그날 밤 산 아래 장터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불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이들이 모여 있어도 숨이 자유롭지 않다면 빛은 온기가 아니라 감시가 된다. 구궁이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뼈아프게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흑백무제를 향한 칼보다 먼저 그의 안에서 새로운 싸움의 윤곽을 세우기 시작했다. 적은 산 위의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적은 무림 저녁에 퍼진 그늘 그 자체였다.